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 2급 65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풀이 먼저 하고 그리고 실기 풀이 하도록 할게요. 이론은 제가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 답안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핵심 개념 정리라는 개념 정리 사항을 우선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의 풀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핵심 개념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리고 핵심 개념 정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죠.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그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자, 기본적인 재무제표 중 우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라 그래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이익으로 계산 구조가 이익을 여러 가지 계산 구조로 구분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고요. 판관비를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뺀 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법인세를 뺀 걸 당기 순이익. 이렇게 계산 구조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매출의 경우는 매출액,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하자죠.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리고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 매출 할인을 뺀 순매출액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입니다. 또한 매출원가도 매출원가 계산할 때 제조업의 경우는 기초재고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는 거고요. 상기업은 당기 매입액을 더하는 건데 상기업 또한 순매입액이에요. 순매입액. 그럼 순매입액은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와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이 순매입액이죠. 그래서 기초제품의 당기 순매입액을 더해 상기업은, 제조기업은 기초제품의 당기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뭘 빼?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 타계정 대체가 없다면 이 금액이 매출원가고요. 타계정 대체가 있다면 이론에서 타계정 대체까지 뺀 금액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타계정 대체라는 건 재고자산이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타계정 대체라고 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또 대표적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산의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게 뭔데요?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반제품 등이 재고자산이고요. 상기업은 상품 등이죠. 이게 재고자산. 그러면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좌자산은 판매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
되는 자산들, 가장 대표적으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그리고 재고자산을 팔면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런 것들도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자산을 1년 이내의 자산을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유동자산의 경우는 판매를 거쳐야 현금화되는 재고자산, 그리고 판매를 이미 거쳤거나 판매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구분해요. 비유동자산은요.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자산,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1년 이상 사용하며 형태가 있으면 무형자산,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떨거지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부채는요. 이거 알고 있으면 계속 듣고 있지 듣고 있지 마세요. 알고 있으면 넘겨야지, 그치? 나는 근데 지금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또는 모르고 있어. 근데 모르고 있으면 이걸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전산 회계를 해야지, 그죠? 아무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그냥 빨리 들으면 되잖아, 그죠? 유튜브 빠르게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 쓸데없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이거 보는 게 훨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봐봐, 오늘 무슨 며칠, 9월 23일이야 9월 23일 추석 전날. 우리 와이프는 지금 저기 산후조리원에 계시고요. 저도 거기서 계속 삐대고 있다가 우리 학생들, 제가 또 아기가 집으로 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전산 세무를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 빡세요. 이거 지금 정리해갖고 다시 쳐서 예전에 했었던 자료들이 있었지만 그 자료들을 또 다시 예전에 하다가 안 했었거든요. 다시 올려놓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첫 번째 해보고 이게 너무 사실은 한 5회만 돌아가면요 이미 했던 것들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 또 나오고 했던 거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우리 학생들 또 생각하면 또 힘이 또 나니까 와서 지금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기러기 아빠는 아니고 기러기 돼지 며칠 동안. 자, 그래서 부채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손가락을 왜 이렇게 이거 뭐야 그거 이렇게 눌러야지, 그지? 좋아요 이렇게 눌러야지. 이거 손가락 좋아, 이거 뭐 손가락이 좋아 이렇게 눌러야지. 왜 거꾸로 누르고 그래? 보지 말든가, 보지 않고 그냥 가면 되잖아. 왜 이거 싫어요 누르고 가 그런 사람들. 자, 또 내가 댓글 안 단다고 해서 이거 듣고서 이 새끼 봐라 그래갖고 내 이메일 거기다가 또 막 하고 그러지 마. 쫓아갈 거야. 쫓아갈 거야. 자, 정신병자 아닙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상환하면 무슨 부채?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하면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해요. 자본은요. 자본은 오형제라고 했죠. 얘네들 어떻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게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의 산물이죠. 자본거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 들어가잖아. 그리고 두 가지. 까톡이래. 우리 애기 이름 성재라고 지었어요. 이제 쑥쑥이 아빠가 아니라 성재 아빠입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와이프가 자꾸 카톡을 보내서 잠깐만요. I'm back.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회와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그죠?
손익거래의 산물이죠. 손익거래가 뭐야? 물건 팔고, 그죠? 돈 주고 받고, 그래서 나는 이익이죠. 손익거래. 외부와의 거래. 자,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큰 항목부터, 자산의 경우는 유동성이 크다라는 건 현금화가 빠른이라는 표현이고요. 부채는 상환기일이 빠른 순서대로 먼저 배열하는 걸 유동성 배열법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과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요. 우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부터 볼게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구분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아까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벌어들인 외부와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죠. 이것과 원래 투자받은 자본과 원래 내 것이죠. 원래 내 것과 그리고 원래 내 것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구분하라. 이게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구분입니다. 두 번째, 유동성 배열법 원칙. 좀 전에 했죠. 자산과 부채 유동성이 높다는 건 우선 자산의 경우는 현금화가 빠르게, 부채는 빨리 상환하는, 이게 유동성이 높은 이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원칙,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러므로 자산은 유동자산을 먼저, 비유동자산을 밑에, 부채도 유동부채가 위에, 비유동부채가 밑에 있죠. 또한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당좌자산이 먼저 있죠. 재고자산이 밑에 있고, 재고자산이 당좌자산보다 현금화가 느리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거고, 당좌자산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되진 않았지만 회수해야 될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등, 또는 이미 팔아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순서대로 배열한다. 미결상 비만계정 표시금지. 미결산, 계산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미결산, 그리고 가계정, 임시계정, 거짓 가자 써서 이런 계정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다가 미결산 비만계정 표시금지예요.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총액주의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요 5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실제 이익은 400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500이고 매출 원가는 400이잖아요. 매출액은 500이고 매출 원가는 400, 매출 원가는 100.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예요? 매출총익은 400이잖아요. 근데 매출총익 400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 수익이죠. 매출원가 비용이죠. 총액으로 보고한다고요. 순이익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매출 초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총액으로 보고한다. 1년 기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또는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에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유동, 1년 이후에 비유동입니다. 구분 표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한번 해볼까? 자산은 좀 크게 할까? 40인데 구분 표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죠. 그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 뭐요? 대답해. 뭐? 투자 자산. 그죠? 그 다음 유형
자산, 비무형 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 자산은 이렇게 구분 표시하죠.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는 1년 이내 유동부채와 1년 이내 상환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하면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죠. 자본도 5가지로 구분하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이 정도 알고 1번 문제 다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구성되어 있죠. 수익과 비용은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 계산서. 틀렸죠. 2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 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에 해당하죠. 자본 5가지 뭐라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하나 외우라고 했었는데 뭐요? 매도, 뭐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하나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외워도 거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노래 한번 할까? 할까? 싫어? 해? 싫어? 그럼 해야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이익이잖아 이게. 그리고 또는 손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즉시 이 이익과 손실을 보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익인데 이익 아닌 이익 같은 너, 또 뭐지? 손실인데 손실 아닌 손실 같은 너, 이게 뭐라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가장 대표적으로 뭐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오케이. 4번. 재무제표는 4개의 독립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4개의 독립재무제표고요. 이 4개 독립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들을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주석이라는 곳에 표시를 하죠. 그래서 주석까지 합쳐서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래서 4대 독립재무제표에 주석을 포함한다. 답은 4번이 돼요. 1번 하나 푸는데 18분 걸렸어? 자, 2번.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그럼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알려면 시험에서 꼭 영업이익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다시 가셔서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워야. 근데 이거는요, 금방 했었잖아, 위에. 그치? 여기 있잖아. 근데 또 밑에다 해놨어. 왜? 계속해서 반복하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절 아시는 분은 카톡으로, 절 모르시는 분은 이메일로 제가 써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돈은, 계좌번호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돈 보내? 진짜? 자, 공짜죠, 그죠? 공짜. 공짜. 욕만 하지 마. 손 거꾸로 이거 하지 마. 아주.
자, 봐봐. 내가 지금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그죠? 내가 지금 여기 추석 때 와갖고선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손가락 이거 거꾸로 하냐고. 안 보면 되지. 그지? 어, 네가 판단한 그 기준으로 나중에 판단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막 남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음, 자기도 이렇게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있어. 되게 막 그런 얘기, 남 되게, 비판?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번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할 말 다 하니까, 어, 너는 할 말 다 하지, 그지?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은데요. 너는 되게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뭐, 마음에 병 없죠? 듣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역지사지. 너만 잘난 거 아니고, 너 생각만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옳을 수도 있지만, 남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지? 안 그럼 나중에 가갖고선 그 발설지옥 간다, 발설지옥. 거기 그 염라가 누구지, 발설지옥이? 여기 협법해요, 여기 말로 한 죄 있죠. 근데 요새는 말로 하는 죄 말고 글로 하는 죄, 손으로 하는 죄 있잖아. 댓글 달고 막, 댓글 안 좋은 것들 막 쓰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 혀하고 손으로 사람을 정말 죽이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 안 하나?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동영상 보면 너무 그냥 악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그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 이것도 솔직히 지금 글도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분명히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익명성에 가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냥 쳐놓고 자기는 그냥 싸질러 놓은 글이지만 남들이 봤을 땐 그걸 갖고 평생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 되게 막 익명성 트라우마 막 되게 막 지적인 사람 같아. 자, 2번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12시 33분이야.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또 보자고.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어떻게 되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훈련하는 거 훈련. 계속해서 매출액에서 이때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고요. 종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와 매출 할인을 뺀 금액.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다고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죠. 매출 원가. 그죠? 매출 원가를 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한다고. 매출 총 이익에서 회사의 영업활동,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르죠. 판관비를 빼. 보통 어떻게 끝난다고요? 비, 료, 여, 과. 끝에 값 이렇게 끝나죠. 판관비를 빼. 그걸 뭐라 그래? 영업이익이라고 불러.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뺍니다. 그걸 뭐 지금 중단 사업 손익이 없다라고 하고 보는 거예요. 전산 회계는 보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빼요? 법인세를 뺍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이때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기초재고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요. 이때 상기업은 매입액을 더할 건데 그 매입액은 순매입액이다. 그래서 거기서 기말재고 빼고 거기까지인데 타계정 대체가 있으면 타계정 대체도 뺀 금액이 매출원가가 돼요. 이때 순매입액은 자,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와 매출 할인 뺀 거죠.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와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알고 2번 다시 가서 이 정도를 알고 2번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그런데 본문 책 보면 답답해. 힘들어. 막 공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하고 1페이지서부터 그래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3페이지를 못 넘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요. 가장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야. 음. 그래서 자 보세요. 영업이익 계산 과정. 영업이익. 그럼 다시 영업이익은 어디 있어요? 영업이익. 이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된다니까. 영업이익 계산 구조. 여기까지를 계산 과정.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찾으면 돼. 이 데이터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 거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답은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 비료, 여, 과로 끝나면 판관비에 해당하죠. 답은 1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 결산 시기에 발생한 평가이익. 단기 투자 자산 평가이익, 보통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손실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부르죠. 수익 계정 과목 평가이익은 대변, 비용 계정 과목 평가 손실은 차변. 근데 얘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 외 비용이야. 그죠? 영업 외 비용 여기 있잖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죠. 그죠?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부했대요. 계정 과목은 뭐예요? 기부하면 기, 부, 금이죠. 차변에 기, 부, 금, 대변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기부금도 비료, 여, 과로 안 끝나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 답은 1번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자, 3번 재고자산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 얼마인가? 홍수로 재고자산이 다 떠내려갔대요. 우리 막 홍수 나면 물 막 흘러가고, 그죠? 내 친구 돼지도 막 흘러가고, 이제 돼지. 옛날에 막 소도 막 이렇게 막 가던데, 그래서 막 119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막 그러던데. 소하고 돼지하고 빠지면 소를 먼저 끌어올리나 돼지를 먼저 끌어올리나? 그지 뭐 둘 다 끌어올려야겠죠, 그죠? 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돼지를 먼저 끌어올렸으면, 자, 홍수로 인해서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혹시 제 얼굴을 보지 않고선 지금 보면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 되게 돼지같이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진짜 잘생겼어. 깜놀 깜놀. 나도 가끔 가다 내 거울 보면, 거울 아침에 보고 보면 놀래. 어우씨, 원빈? 유시진 대위 막.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잘생겼고, 그지? 키도 엄청 커요. 장난 아니야. 난 이게 저기 탤런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믿거나 말거나.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존재야. 요거를 왜 줬냐라는 거, 우선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걸 줬거든요. 여러분, 매출 총이익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
그게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매출액을 비용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죠? 그죠? 매출액이 100이야. 매출 원가가 7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30이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자,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액을 분모로 합니다. 매출액 중에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있죠? 70 100%. 그러면 이게 70%죠. 이게 매출 원가율이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한 비율, 매출 원가율. 그럼 매출 총이익 30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곱하기 100. 그럼 이건 몇 프로야? 30%야. 30%. 그러면 보세요. 매출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률을 합치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매출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률은 합치면 100%다. 그렇다라는 건 보세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출 총이익률이 20%면 매출 원가율은 몇 프로다? 몇 프로? 80%. 요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 원가율의 관계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뭐라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매출액이 지금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산 회계만 배웠거나 아니면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면 얘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매출 총이익률이 20%면 거꾸로 매출 원가율은 나머지 100에서 20% 뺀 80%다. 확인할까? 이해했는지? 매출 총이익률이 30%야. 그럼 매출 원가율 몇 프로? 70%. 그죠? 한 번 더 할까? 매출 총이익률이 60%야. 그럼 매출 원가율은 40%. 그지? 한 번 더 할까? 아니지, 그지? 이제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주면 당연히 매출 원가율은 나머지야.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 원가율이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80이잖아. 그죠? 매출 원가율이 0.8%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64만 원이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가 64만 원이야? 여러분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기초재고에서 당기 매입액을 더해요. 순매입액인데 여기는 매입 환출, 뭐 매입 할인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여기서 뭘 빼요? 기말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거든요. 요게 매출 원가야. 그럼 기초재고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8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초재고 8만 원 더하기 당기 매입액 얼마요? 102만 원. 그러면 110만 원이죠. 여기서 기말재고 금방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놓은 거예요? 매출 원가를 계산해 놓은 거거든. 이제 기말재고는 X야. X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매출 원가 64만 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출 원가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정도 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출 총이익률이 뭐 몇 프로다라고 하면 1 빼기 매출 총이익률을 뺀 나머지가 매출 원가율이 될 거예요. 지금은 20%가 매출 총이익률이니까 나머지 80%가 매출 원가율이 됩니다. 이 매출 원가율을 어떻게? 매출액에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와요. 그
그래서 64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기말재고는 산수잖아요. 110만 원에서 X를 빼면 64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110에서 64만 원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죠? 110에서 64만 원을 뺀 금액. 기말재고는 4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말재고가 장부상 46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실제 지금 실사 금액이 얼마래요? 10만 원이래. 그럼 46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나머지 36만 원이 유실된 재고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1번. 힘들다. 세 문제 했는데 35분이야. 잠깐 쉬었다 할게요. 배고파. 여러분들도 뭐 먹고. 자, 4번. 4번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이요.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합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채권, 증권 등을 얘기하고요. 그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보유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지분증권, 보통 이제 주식 등을 지분증권이라고 하는데 세 개 중에 하나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시장성이 있으며 시장성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이 타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취득한 유가증권이야. 그럼 그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으로도 분류 안 되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도 안 되는 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지분증권은 보유하고 있으면 뭘 받아요?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이때 현금 배당 받은 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고요.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없죠. 현금 배당은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단 회계 처리하지 않더라도 장부에 수량과 단가는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채무증권, 국채, 공채, 사채 등 마찬가지로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시장성이 있으며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단기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취득하면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보유증권도 아니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죠. 채무증권은 지분증권은 배당을 받고요. 채무증권은 돈을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줬으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4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상품권. 여러분 상품권을 사잖아? 그러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추석 명절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샀어. 추석 명절 상품권. 그럼 뭐라고 처리해요? 복리 후생비라고 처리하죠. 거래처 직원에게 주려고 샀어요. 접대비, 양로원, 기부금.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돼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죠. 얘네들은 아직 실현손익은 아니야. 실현됐다라는 건 단기매매증권 샀다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자, 평가손익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익이 발생해요. 이건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미실현 보유손익이라 하더라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익 나면 영업의 수익, 손익계산서죠.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재무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재무증권. 유가증권 손상차손은 유가증권 손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가증권의 가치가 10,000원이었다가 공정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일반적인 거래에 의해서.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야. 이 유가증권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중대한 어떤 재무적인 손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었다가 유가증권이 뭐 3,000원으로 떨어져요. 일반적인 거래상 요 부분 있죠? 마이너스 7,000원만큼. 요걸 유가증권 손상차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가증권 손상차손도 영업 외 비용. 그래서 단기손익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5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선 충당부채. 충당부채라는 건 부채를 지급하는 시기와 금액이 우리 확정되어 있는 부채를 확정부채라 그래요. 확정부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채 대부분은 확정부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이런 부채들은 금액과 시기가 확정이 돼 있어요. 얼마만큼 1억 그리고 시기 언제 갚아야 됐다.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걸 확정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건 확정부채죠. 근데 확정부채 말고 부채는 확정부채가 있고요. 금액과 시기가 명확한 충당부채 그리고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당부채라는 건 뭐냐? 금액과 시기가 명확하진 않아.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미래에 지출이 할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 그래요. 이런 충당부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봐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요 3가지가 바로 충당부채 요건입니다. 충당부채 요건에 대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3가지 요건. 충당부채는 그 금액을 계산해서 추정해야 돼요. 그래서 추정부채이므로 확정부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 그 대표적인 충당부채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연도 말에 현재 전 임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직금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지급되죠. 그러니까 아직 퇴사를 안 하잖아. 그럼 기말 시점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 충당부채와 달리 우발부채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충당부채만큼 많지도 않아요. 충당부채 많지 않아. 그만큼은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과 시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보통 이제 50% 정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충당부채, 충당부채. 그 미만은 우발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단 이게 중요하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주석으로 보고할 거예요. 우발부채는. 그래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잘못된 거.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선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기업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답은 3번이야.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를 해요.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란 충분하고 객관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합니다. 5번까지가 재무회계였고요. 3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이제 원가 6번부터. 원가요? 관련 범위 내의 조업도에 따른 원가이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그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동하면 변동비. 원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 고정비 아니면 변동비일 텐데. 보면 생산량 300개, 600개, 900개. 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그래프 그릴게요. X축, Y축. X축은 조업도, 일반적으로 생산량이야. 생산량. 그리고 Y축은 원가, 총원가. 근데 지금 보니까 생산량이 300개, 그리고 600개, 900개, 300, 600, 900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총원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0만원. 90만원이요? 총원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죠. 이러한 원가를 뭐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고정비. 그죠?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어야죠, 당연히. 그죠?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원가는 줄어들어야죠. 그죠? 한 개당 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답은 고정비. 고정비 5가지 대표적인 고정비 기억해야죠. 뭐요? 감가상각비, 지급, 임차료,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감지세, 특보. 감가상각비, 지급, 임차료, 감지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전산회계에서는 임차료라고 부르니까, 그죠? 임차료. 감임세 특보, 감지세 특보. 자, 답은 그래서 고정비였고요. 우리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 X축이야. 조업도, X축.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Y축은 원가. 그래서 변동되면 이렇게 변동비, 고정되면 고정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업도란 생산량, 직접 노동시간, 기계운전시간, X축.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 변동비. 조업도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변동하는 원가로서 조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는 원가, 보통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이렇게 생겼죠. 0에서부터 이렇게 가죠.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된다고? 한 개당 원가는 동일하다라고 했죠. 한 개당 원가는 이렇게 되죠. 변동비. 고정비는요. 감지세 특보.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항상 일정합니다.
감, 지, 세, 특, 보 이런 것들. 그래서 고정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다만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그죠? 생산량이 감소하면 거꾸로 증가하는 거죠.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준변동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준변동비. 변동비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준변동비. 근데 변동비처럼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일정한 금액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준변동비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준변동비를 혼합원가라고도 합니다. 준변동비, 혼합원가 이렇게 부르고요. 준고정비는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준고정비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쳐지면 다른 색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준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서 일정하지만 어느 순간 조업도가 변동이 되면 증가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 또 고정되어 있다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준고정비라고 부르죠. 준고정비. 계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계단원가. 그죠? 답은 우선은 고정비였어요. 답은 3번. 7번. 제품 제조원가 500번대 비용이 아닌 것은 찾으면 돼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준 거죠. 그죠? 공장 직원의 특별 상황, 공장 직원 500번대. 원재료 공급하는,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 이제 공장과 관련된 거예요. 접대비 500번대. 그리고 공장 건물의 재산세, 세금과 공과 500번대. 그죠? 그래서 500번대 상용. 500번대. 원재료 공급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500번대 접대비. 그리고 공장 건물의 재산세는 뭐요? 500번대 세금과 공과 다 500번대 제조원가입니다. 하지만 제품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예요. 그럼 500번대 비용과 800번대 비용을 구분하는 건 언제까지 구분하는 거냐면 제품을 제조합니다. 제품을 제조하는 이 시점부터 제품을 완성시켜요. 제품 완성. 그래서 여기 지금 제품 제조부터 제품 완성까지 들어가는 이 비용이 있죠? 이게 500번대 제조 원가예요. 500번대. 제품의 광고 선전비는, 여러분 광고 선전비는 자 제품이 완료된 이후에 광고 선전비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500번대 비용이 아니라 800번대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 자, 8번. 8번. 이제 한국세무사회에서 문제를 이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그래서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 첫 번째 뭐야? 직접 배부법. 두 번째 단계 배부법. 세 번째 상호 배부법. 요 세 가지로 배부 방법이 있죠. 직접 배부법 뭐야? 보조 부문 간의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무시하는 방법. 장점은 간단해. 하지만 부정확한 원가가 배부될 수 있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장점은 원가는 정확해. 단 계산은 복잡해.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단계배부법은 뭐예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고려하기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나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하나는 제대로 배부하자. 이게 단계배부법이야. 그럼 하나를 제대로 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보통 문제에서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상호배부법은 문제로 계산이 나온 적이 없지만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상호배부법이 나왔는데 상호배부법 계산하는 식까지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식. 하다가 이제 상호배부법까지. 그래서 상호배부법. 보조 부문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이 있고요. 문제를 잘 해석하고 빠르게 풀어야 돼요.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각 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각각 2만 원하고 3만 원이다.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2만 원이고요. 그리고 동력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3만 원이래요.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2만 원. 동력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3만 원.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할 경우 연립방정식으로 올바른 것은 단 수선 부문의 총 원가를 X, 동력 부문의 총 원가를 Y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보세요. 수선 부문이 수선 부문과 지금 동력 부문이잖아요. 이게 보조 부문이죠. 보조 부문.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배부를 했냐? 보세요. 수선 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이라고 돼 있죠. 아이고 어디 갔어? 수선 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수선 부문은 동력 부문한테 30%, 그리고 제조 부문한테 70%를 배부한 거고요. 제공 비율. 동력 부문은요. 동력. 얘잖아, 얘. 그지? 동력. 오른쪽에 봐요. 동력. 동력은 수선한테 몇 프로? 수선한테 20%, 그리고 제조한테 80%. 요렇게 했네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 드리면, 자, 우선 보조 부문하고 제조 부문이 있어야 되는데 제조 부문 하나밖에 없어. 보조 부문이 두 개죠. 그죠? 보조 부문. 그리고 제조 부문. 제조 부문한테는 제조 부문 하나밖에 없으니 이렇게 할게요. 보조 부문이 두 개란 말이에요. 보조 부문은 수선 부문하고요. 수선 부문. 동력 부문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그래서 수선 부문이 지금 이 문제가 이거잖아. 수선 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이라고 돼 있죠. 수선 부문이 동력한테 30%, 같은 보조 부문이죠. 제조 부문한테 70%예요. 수선 부문이 동력한테는 30% 용역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제조 부문한테는 70%를 용역을 제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동력 부문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동력 부문은 얘는요. 동력 부문 이렇게 와서 수선한테 20%, 동력은 수선한테 20% 이렇게 용역을 제공한 거야. 수선한테 20%. 그리고 제조한테 80%. 제조한테 80%.
요렇게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우선 수선 부문은요. 수선 부문 자기 발생한 원가가 얼마냐면 수선 부문을 총 원가를 X라고 한대요. X. 그죠? 근데 수선 부문 발생한 원가가 각각 2만 원하고 요거 3만 원인가? 이제 2만 원과 3만 원. 2만 원하고 3만 원이네. 그럼 수선 부문은 우선 자기가 발생한 원가가 2만 원이 있었고요. 그죠? 2만 원. 동력 부문은 3만 원이 있었죠. 자기 발생한 원가가 우선 3만 원이 있었어. 얘를 배분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만 원을 제조 부문과 그리고 동력 부문. 잠시만요. 이거 끄면 없어지는데. 이따 해야겠다. 자, 2만 원을 제조 부문과 그리고 동력 부문에 배분을 이걸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봐봐. 동력 부문도 마찬가지고 동력 부문도 3만 원을 수선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분한다. 간단하게 봐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가 상호배분법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야. 전 얘가 X죠. 수선 부문 X. 2만 원이 아니야. 왜냐면 동력 부문한테 일부 제공받잖아. 그죠? 동력 부문한테 일부 적용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배부해야 될 원가는 2만 원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수선 부문의 원가를 X라고 한대. 2만 원이 아니라 X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발생한 원가 2만 원뿐만 아니라 지금 동력 부문한테 일부 배분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선 부문은 여기는 X는 2만 원. 그죠? 2만 원. 그리고 누구한테 배부받은 거? 동력 부문이죠. 동력 부문을 Y라고 놨을 때. 동력 부문도 3만 원이 아니야. 왜냐면 수선 부문한테 30% 받아올 거니까. 그걸 Y라고 하자고. 그래서 X는 배부받을 금액은 얼마냐면요. X는 2만 원 더하기 X는 2만 원 더하기 배부받을 금액은 얼마냐면 동력 부분 Y 있죠? Y한테 얼마를 더 받아올 거야? 2만 원하고 Y의 20% 0.2Y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Y는요. Y는 자기 부문 원가 3만 원에 3만 원. 그리고 X로부터 몇 프로 받아와? 검정색 30%죠. 0.3X.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도입해서 X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푸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나온 적 없다고. 그래서 C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상호 배부법.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답은 4번. 자, 9번. 제조간접비 넘버 제조간접비 계산. 제조간접비 넘버 5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뭐 제조간접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보통 이제 제조간접비를 계산할 때 기초에 예정 배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말에 실제 배부하는 법이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예정 배부법 기초 직접 작업 이걸 기초로 직접 작업에 왜 이러네?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정배부법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차피 배부하는 방법이 같으니까 제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법을 위에다 설명해 놨어요. 제조간접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우리 예정배부할 때는 기초에 배부한다. 그래서 예정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예정배부율. 예정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배부 기준 연간 예상액으로 나눈 것. 이게 예정 배부율이에요. 배부율 구하는 것, 기초에 연간 예상 데이터를 쓰면 예정 배부율이 되고요. 기말에 또는 연말에 실제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배부율을 구하면 실제 배부율이 돼요.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실제 조업도의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합니다. 그 예 볼까요? 배부액을 구하는 거야, 그냥 배부액. 배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우선 제조간접비가 있어야 돼. 제조간접비. 기초의 연간 예상액을 쓰는 건 이제 요거 예정배부법. 근데 이 식 똑같다고요. 배부하는 거. 제조간접비 2만 원이죠. 2만 원. 2만 원을 무슨 기준으로?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직접 노동시간 500시간이잖아요. 그죠? 2만 원을 500시간으로 나누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나온다고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그래서 2만 원을 나누기 500시간으로 나누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400원이 나와요. 넘버 5는 직접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0시간 곱하기 400원 하면 40시간 곱하기 400원 곱하기 만 나 뭐 계산 잘못했나? 2만 나누기 직접 노동시간 500시간 40원이네요. 40원.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당 40원씩 곱하면 되니까 40시간이잖아. 40시간 곱하기 40원 40시간 곱하기 40원 하면 1000 왜 40시간 곱하기 40원 하는데 이 금액이 나와? 40시간 곱하기 40원 1600원이죠. 그죠? 1600원이 됩니다. 전화 받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자, 계속해서 10번 볼까요? 10번 문제는 왜 이렇게 많아? 종합원가 계산이요. 특징 종합원가 계산. 우선은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답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인데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건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죠? 답은 1번이야. 원가 요소별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고요. 연속적 대량 연속 생산이죠.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이죠.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방식.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은 동질적이다라는 가정에 따라서 평균화 가정에 기초해서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은 제품의 어떤 가치나 들어가는 비용이 같겠죠. 그죠? 그런 가정에 따라서 평균화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개별 정가 계산 답은 1번이야. 그죠? 조금 설명할게. 위쪽서부터. 종합원가 계산이요.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원가 계산 제도죠. 그죠? 화학공업, 제지, 금속업 등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원가.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죠. 그래서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해서 완성품 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기말제공품을 구합니다. 이때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걸 제조원가 보고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사항이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공정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집계되면 이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에 배분해야겠죠. 이때 이거를 배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산출물의 완성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공정에서 모든 노력이 완성품으로 나타냈을 경우 생산되었을 완성품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걸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한다. 완성품 환산량은 원가 요소별, 즉 직접 재료비를 재료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비라고 부르죠. 이걸 구분해서 원가 요소별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요. 왜 구분하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구분하는 이유는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되거든요. 근데 가공비는요. 가공이라는 게 가공이 진행해야죠.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예컨대 공정의 착수 시점에서 원재료가 전부 투입됐다라고 하면 완성품 1개와 기말 제공품 1개, 완성품 1개와 기말 제공품 1개의 재료비는 동일하다. 가공비는 60%만 진행했다면 1개가 아니라 60%만큼 진행한 얼마? 0.6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 방법. 종합원가 계산은 기초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나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 같죠. 그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평균법과 그리고 선입선출법이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풀이는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거. 내가 올렸나 안 올렸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분명히 단기 이전에 재료는 전부 투입하고요. 가공도 일정한 금액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재료도 처음부터 다시 집어넣고 가공도 처음부터 다시 한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단기 발생한 원가나 기초제공품 원가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하게 지급해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을 우선적으로 가공해서 완성시킨 후에 단기 착수 물량을 가공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명확히 구분해서 완성품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와 그리고 단기 발생한 원가로 구성되고요. 기말제공품은 오직 단기에 발생한 원가로만 구성되죠.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문제 풀이 해놓은 건 다른 쪽에 유튜브 쪽에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자,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반대, 개별원가 반대.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고요.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라면요.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부하는 게 핵심이야.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보통 기계 제작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건설업 등에 쓰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를 짓게 하는 표를 작업원가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건 제품에 직접 부과하고,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 배부액, 배부율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 제조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배부액을 통해서 배부해 줘야 된다. 특징이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핵심 과제죠. 그치? 제조간접 배부가 핵심 과제입니다.
제품별로 손익분석이 용이하고 원가 계산이 용이하다. 여러분 이때 이 표현을 헷갈리지 마세요. 원가 계산이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품별로라고 돼 있잖아. 제품별로 손익분석이나 원가 계산이 쉽다는 얘기지 원가 계산 자체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제조 지시를 하면 원가를 작업 원가표에 구분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개별 작업별로 짓게 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 어우, 되게 많아.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영세율과 면세. 우선 문제는 그냥 읽을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면세사업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면세를 포기할 수 있죠. 면세 포기. 아무나 다 안 돼요. 면세 포기 위쪽에 나와 있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이고, 누구는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죠. 그죠? 매입 원가에 더하는데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답은 2번.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급 및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면세, 환급, 뭐 대부분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저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급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일반 환급이란 게 뭔데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비교해서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부가세 대급금. 되게 제일 간단하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돼. 그래서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뭐래?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세액,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죠. 그지?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래서 그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 일반 환급은 1년에 2번만 해줘요. 일반 환급. 각 과세 기간별로 1월부터 6월까지가 1과세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가 2과세 기간. 즉 각 과세 기간별로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언제까지 확정 신고인데요? 일기는 7월 25일이죠. 7월 25일. 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30일 이내 환급. 2기는요, 그러면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그죠? 1호부터 30일 이내 환급. 2번 해준다고요. 일반 환급은. 1번. 그러면요, 예정 때 환급이 나왔어. 예정 때 환급 안 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확정 신고할 때 납부세액에서 정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비교할 때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500만 원. 환급이 나온 거야. 근데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안 해준다고요.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때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00 환급 받아야 됐었잖아. 그지? 500을 납부세액에서 까준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만 내면 돼, 납부세액? 500만 내면 되죠. 그죠? 이런 식이라고요. 이런 식. 와우, 뭐야 이거. 오케이?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청산한다. 근데 일반 환급 말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조기 환급 대상이 하나가 더 있지만 우리가 나오는 건 보통 영세율 적용, 그리고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장하는 경우. 두 가지. 부가치세법상
요게 매출세액이고 요게 매입세액이라고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때 환급을 받는데 여기 이제 뭐 납부 환급세액 해갖고선 맨 마지막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이라고. 근데 일반 환급은 두 번만 해주고요. 조기 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 그리고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이야 이거. 감가상각자산. 절차는 1개월간의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그 25일부터 15일 이내 환급이다. 예정 신고 기한에도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단위로 환급이 가능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일 빠른 환급은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더 큰 거야.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신고하냐? 2월 25일까지 신고하고요. 1호부터 15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기초생활 필수품 면세, 기초생활 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먹는 건 국내산 외국산 불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쌀, 채소, 육류, 어류, 돼지고기, 소고기, 광어, 도다리 뭐 이런 거 다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축수 임산물, 먹지 않는 거 농축수 임산물 우리나라 거 면세. 그리고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수돗물 면세, 단 생수는 과세. 여객 운송 용역 면세. 근데 항공기, 고속버스, 고속 들어가는 거죠. 고속철도, 우등 고속, 우등 시외 버스, 택시 등은 과세. 연탄, 무연탄 면세.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그리고 국민후생 용역, 의료보건 용역, 의료 용역, 병원 있죠. 장의 용역도 면세, 혈액도 면세. 단 의약품 판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비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과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에 미용 목적 진료 용역은 과세입니다. 다른 의사, 한의사들 면세, 미용 목적 진료 용역 과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수의사, 가축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 용역, 가축, 장애인 보조견, 보미 이런 애들 있죠. 그 진료 용역.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용역, 요건 면세야. 여기까지. 그 이외에는 과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개, 강아지하고 고양이 이런 거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저기 병원 가면 수의사가 진료하고 그러면 그건 다 과세예요. 약도 과세고 돈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도 저희 지금 와이프 그 산후조리원 그 앞에 그 동물병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개들 막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막 잃어버린 거 찾아주세요. 가족입니다. 밑에 막 100만 원 사례금. 찾으러 가야 되나 막 찾으러 가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진료 용역은 그런 걔네들은 과세예요. 교육 용역 면세. 근데 과세되는 교육 용역 자동차 운전. 그리고 무도학원 과세. 그리고 국민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 용역, 리모델링 요거 면세. 우표 면세. 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수집용 우표는 제외라고 하지 않고 과세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그치? 단 수집용 우표는 과세. 이렇게 할게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면세.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등 면세. 방송, 광고는 얘도 바꿔놓은 거. 단 광고는 과세 이렇게 해놓을게요. 제외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얘기 낫겠지. 그리고 예술 창작품, 순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 면세. 비직업 운동 경기 프로가 아닌 경우 면세라고요. 프로, KBL, 뭐 K리그 이런 건 과세예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 옆 동물원, 식물원 입장,
면세. 단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여기는 롯데월드인가? 그런 데는 과세. 해양수족관,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 있죠. 그런 건 과세.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인적 용역 면세. 단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 사업자는 과세. 금융보험, 은행들 면세. 기타 담배 200원 이하 판매 가격 없죠, 그죠? 그리고 공익단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입니다. 무상. 유상 공급분은 과세야. 무상 공급분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얘네들이 이거 2죠, 2. 그죠? 주체. 얘네들이 공급하는 거 면세. 단 우정국, 고속철도, 여객운송, 그리고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 숙박, 골프장. 국가에서도 이런 거 운영하죠. 그죠? 이런 건 다른 사업장과 형평성 때문에 과세. 주차장 운영업. 얘네들은 과세입니다. 단 다음은 과세라고 돼 있어. 아이고, 면세 포기. 면세 포기 아무나 못해요. 면세 포기는 두 가지의 경우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 면세 포기하면 과세로 전환된다는 거고요.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만 면세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 포기 신고하고 면세 포기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승인도 요하지 않습니다. 면세 포기하면요,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그 다시 면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시 신고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답은 2번이고 면세 포기하면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얘기도 했고요.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이 개념도 되게 어려운데 헷갈리죠.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우선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빼지 말라는 거야. 세 가지 기억해야죠. 하씨 대장님, 하대장, 하자보증금, 대손금,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마. 대신 현물로 장려물품을 주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걔는 과세 표준에 더해야 돼요. 더. 그리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얘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가산하라는 거고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그 금액이 있다면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있으면 빼라는 거야. 어떤 거?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누리.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됐대. 공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과세 표준 아니야. 빼라고요.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등 빼야 돼. 대가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받는 연체이자. 우리가 물건을 100에 팔았어요. 그럼 과표는 100이죠?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3개월 갔더니 돈을 다음 달에 주겠대. 한 달 더 밀렸어. 그러면 대가 지급을 지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연체이자 10만 원 더 붙어. 그러면 너 더 줘. 이렇게 된 거야. 연체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자, 술 마시러 갔어요. 단란한 곳에 술을 마시러 갑니다. 주점이죠, 그죠? 단란한 주점. 여기 갔어. 그래서 술을 마셔. 술값이 100만 원이야. 술값이 100만 원. 그리고 우리 술 마시는데 단란한 곳에서는 우리 술 마시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봉사료를 20만 원을 준대요. 이때 술값과 봉사료를 합쳐서 처리하면 과세 표준은 120이 돼. 과표는 120이야. 근데 대가와 구분 기재합니다. 이건 술값, 이건 봉사료.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이다. 즉 종업원의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야. 구분 기재한 경우.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할부 판매, 장기할 판매, 이자 상당액.
요 이자와 헷갈리지 마세요. 할부 판매, 장기할 판매 이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할부로 팔아. 할부로 300만 원짜리인데요. 6개월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렇게 6개월에 100만 원씩 하고 할부로 팔. 그리고 이자를 할부로 팔면 5만 원씩. 이렇게 더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할부 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야.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 사면 핸드폰 보통 2년 약정으로 사잖아. 그죠? 핸드폰 그거 할부로 사는 거 할부로. 그때 할부 이자 발생해요. 그리고 그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 보험료, 산재 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다 대가에 합쳐서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다 합쳐 농특세 합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다 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래서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공급 가액이 됩니다. 공급 가액.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에 포함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급 가액, 자 매출 할인. 아까 과세 표준에 여기잖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얘죠? 그죠? 답은 대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과세 표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반환 조건부.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요것도 반환 조건이잖아요. 그죠? 용기를 여기다 이제 물건을 여기다가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팔아. 물건 값은 100만 원이고요. 용기 대금은 5만 원이야. 용기 대금 5만 원.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가지고 올 거야. 갔다가 요 물건만 주고 얘는 다시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이 용기 대금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답은 4번입니다. 와, 의제매입세.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대체 얼마나 시간 봐. 의제매입세. 의제매입세 뭔지 알죠? 그죠?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면 그 매입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액 제도라 그래요. 자, 우선 의제매입세 요건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돼요. 의제매입세액 예정 때도 받을 수 있고 확정 때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제출해야 돼요.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올 수 없으니까요.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제조업만 그래요. 제조업. 의제매입세 매입금액의 면세 매입금액의 공제율. 이때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은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매입 원가입니다. 예정 때는 공제 받으면 되고요. 확정 때는 정산할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업은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과세 표준 2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 과세 유흥장소, 나이트 단란주점 104분의 4. 제조업은 중소 제조업과 개인 사업자 104분의 4. 이 이외 보통 대기업이죠. 102분의 2입니다. 한도는 우리 이거 의제매입세 실기하죠. 그죠? 그때 가서 좀 더 보겠지만 과세 표준 곱하기 한도 비율 곱하기 의제매입세 공제율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도 있다고요? 생겼다고요?
14년부터. 의제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확정 신고 때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예정 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 때는 한도 없이 공제받으면 되고요. 확정 때는 한도 있어요. 한도 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가세자도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은 농업인으로부터 정기 중빙 없이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아유, 농업인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업종은 누구만? 어떤 업종만? 제조업만 가능해요. 제조업. 그래서 답은 2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원천징수 세율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소득세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뭐 얘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이요.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 알선수재, 배임수재, 그리고 뇌물. 이거 다 여러분들 그냥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비슷한 의미거든. 굳이 알선수재, 배임수재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수업할 때는 알선수재랑 배임수재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다 그냥 뇌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 뇌물 줄 때 원천징수 하나? 뇌물 줄 때? 뇌물 1억 줄 거야. 1억. 사과상자에 담아서. 사과상자에 5만 원짜리니까 10억 줄 거야. 10억. 10억. 주면서 야, 내가 너 소득 줄 건데 너 저기 세금 떼야 돼. 그래서 2억은 빼고 9억만 8억만 주나? 그러지 않죠? 그죠? 이 예를 지금 적절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방송으로 이걸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수업할 때는 하죠. 그죠? 누구 얘기하는데 여기서 못해서 그래서 원천징수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돼. 이미 계약금 냈거든요. 이렇게 계약금 아파트 살려고 계약금을 냈어. 이렇게 1,000만 원.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금, 잔금을 못 마련한 거야. 그럼 중도금 낼 때 돈을 못 내죠.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럼 이 계약금은 누구 거야? 준 거 다시 달라 그래? 아니야. 저 건물주가 가져갈 거야. 그럼 어떻게? 1,000만 원 날라가는 거지 뭐. 그지? 인간적으로 이분이 건물주님이 자기 손해가 별로 되는 일이 없다면 아마 돌려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 그러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거야. 건물주 거야. 그죠? 건물주고. 그럼 돈 안 돌려주면 우리 뭐라 그래? 1,000만 원 내 돈 날라가는데 안 주면 이 개삐 너 내 자손 대대 막 밤길 조심해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죠? 개 나오고 소 나오고 막 그죠? 가축들 다 나와. 아는 가축들. 그죠? 걔네들 새끼들 나오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봐. 이거 원천징수 해봐 이거. 그러면 다시 가야지. 그지? 너 조심해 너 막 그따위로 살지 마 이랬는데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 가. 띵동 띵동. 누구세요? 저 아까 전에 그 저기 돈 계약금 위약금 당신이 가져가서 제가 개라고 했던 개삘이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1,000만 원 중에 제가 소득을 지급하는 거 가지시고요. 대신 제가 원천징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 하지만 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법에다 소득처분이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이 돼요. 그러면 기타 소득세라는 걸 원천징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소득, 법인세 보면 나오는데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얘는 원천징수해야 돼. 답은 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 부녀자 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제가 위에 설명해 놨으니까 진하게 돼 있죠. 그죠? 부녀자 거주자. 부녀자. 하나. 자녀세액 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연금계좌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그래서 가나다. 기부금 거주자 본인. 거주자 본인. 기부금. 여기서 뭐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기부금은요, 근로소득자 아니어도 사업소득자도 기부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자는요, 기부금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근데 사업소득자는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인 거야. 필요경비. 그리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는 누구만 돼요? 근로소득자만 되죠. 그래서 가나다. 답은 4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론. 와, 1시간 41분 했네요. 이론 마치고 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이론보다 훨씬 빨리 진행돼요. 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